오늘 수업은 도시 분석에 대한 개요로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석된 내용들을 종합하는 수학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인 분석 항목에 대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향후 도시 설계, 도시계획 과정에서 우리가 현황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와 도시 설계는 흔히 공간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간 계획의 수립 과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 목적 확립, 대상지 관련 실태 분석, 분석 종합 및 계획 과제 도출, 기본 구상, 세부 계획 수립, 계획 집행 및 사업 추진 계획. 이런 과정을 수립하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건축 계획과 도시 계획은 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 수립 과정은 유사할 거예요. 가령 건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들이 뭐예요? 하나의 계획 목표로 수립되겠죠. 이런 추상적인 계획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기본 구상,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런 기본 구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세부 계획, 그리고 이런 세부 계획들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의 계획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이런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로서 적용하는 대상지에 대한 현황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1, 2, 3학년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개별 대상지에 대한 건축물을 설계를 하죠, 그죠? 그 과정에서 일단 대상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트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공간적인 스케일을 좀 더 확장을 한 경우겠지만, 도시 설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현황,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어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분석에 대한 정의는 바로 첫 번째,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분석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요소로 어떤 사항, 대상들을 분해하는 일. 그리고 뭐 물리나 화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활용되는 분석에 대한 정의는 바로 세 번째, 어떤 성분과 특성들을 분해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분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종합하자고 하면은 다양한 현상, 여러 요인들을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이 바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석하는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차이점과 문제점, 유사점이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바로 분석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분석 대상으로서의 요인 혹은 하나의 현상, 이러한 대상을 비교의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차이점과 유사점을 종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비교의 조건이 되는 동일한 위계와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분석 단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위계와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이 표를 보시면 어때요? 서울시 자치구의 인구를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서울 과기대 주변 지역의 인구 특성을, 인구의 수를 비교한다고 했을 경우에 노원구가 아닌 공릉동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다른 자치구, 분석 단위인 자치구와 유교가 안 맞죠. 그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석 방법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구의 특성,
특히 이제 성별로 구분한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특성들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 속에서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계와 동일한 성별인 특성들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동일 속성이 이런 성별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20대 남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동일한 속성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는 x축에 대한 값이 뭡니까? 하나의 분석의 공간 단위죠, 그죠? 자치고 이 x값들을 하나의 공간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시간 단위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기 때문에 2년차의 어떤 갭을 통해서 서울시의 인구 추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이 시간 단위라는 동일 속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매트릭스로 분석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x값과 y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하나의 요인만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의 요인들을 매트릭스로 보다 교차해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분석하는지, 우리가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예요? 하나의 대상지가 존재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지 자체의 현황이지만 우리가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주변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은 건축물이 입지하는 개별 필지 혹은 하나의 도시 내 특정 지구,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고립되어 있는 섬이 아니죠, 그죠? 섬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지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그 주변 공간, 주변 특성과의 어떤 교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 대상지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화면을 보시면 크게 6가지의 세부 분석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 입지 및 교통 현황, 자연 현황, 인문사회, 도시계획, 그 이외의 물리적인 환경 특성. 이 6가지의 세부 분석 항목들을 대상지와 대상지 주변으로 구분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종합의 방식은 이렇게 수합 분석이라는 용어로서 설명 가능한데요. 이 수합 분석은 장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 이 4가지 용어의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수합 분석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강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현재 대상지의 유리한 측면들, 그죠? 그리고 현재 대상지에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실현 가능한 기회 요인으로서의 좋은 점, 이런 강점들과 현재 대상지에 보여지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위협 요인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2x2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구분된 이 매트릭스를 보다 입체적으로 교차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장점이자 기회인 요인, 그리고 장점이자 위협인 요인, 약점이자 기회인 요인, 약점이자 위협인 요인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각 항목들은 강화 전략, 극복 전략, 보완 전략, 방어 전략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앞선 설명에서 수합 분석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리산 권역의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합 분석 결과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강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요인과 약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요인,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요인, 위협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요인이 있죠, 그죠? 이런 각 부문별 세부 항목들은 앞서 설명했던 6개의 분석 항목을 토대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2x2 매트릭스에서 어때요? 강점과 기회 요인을 결합한 SO 전략, 그리고 강점과 위협 요인을 결합한 ST 전략, 위협과 약점과 기회 요인을 결합한 WO 전략, 그리고 약점과 위협 요인을 결합한 WT 전략들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전략들이 그 이후에 수립될 세부 계획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6가지 세부 분석 항목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첫 번째 상위 및 관련 계획이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통합설계에서 대상지로 부여받은 창동 상계 도시재생구역을 봤을 경우에는 그 대상지가 위치한 자치구, 노원구에 대한 자치구 기본계획을 관련 상위 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서 동북 생활권에 대한 세부 기본 계획도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차상위 관련 계획으로 참조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는 서울시 기본 계획, 그리고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계획,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계획을 참고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쭉 가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 안에 있는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최상위 상위 계획으로 보고 중간에 생각 개념을 같이 검토해서 상위 및 관련 계획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및 교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중심지와 부도심, 이런 공간의 어떤 위계를 갖고 중심지를 분석하고 역세권과 교통시설, 그 밖에 다양한 주요 시설들의 분포를 대상지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이외에 뭐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도시계획, 물리적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해당 세부 내용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 설명한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이 바로 2030 서울 플랜이에요.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1장의 기초적인 현황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사한 규모의 해외 도시의 기본계획도 우리가 관련 계획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심권역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기본계획, 시 기본계획과 자치구의 기본계획의 중간 단계에 있는 성격의 기본계획이에요. 관련 내용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세부 분석 항목들을 가지고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수학 분석을 통해 종합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심권의 정책 사항들을 우리가 발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도 약간 생활권 개념의 레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인데요. 도심의 어떤 형성과 변화 양상들, 주요 지표들, 지형지세, 인구주택 등등의 지표들을 세부 항목으로 잡아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사도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적인 분석 항목들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해요. 그죠? 유사하고, 이런 것들은 가령 이런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활용 가능한 이런 세부적인 분석 내용들은 앞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 플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이외에도 중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장수마을 역사문화보존정비계획, 이런 모든 서울시 안에 대상지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세부 분석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수학 분석을 위한 토대를,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상위 및 관련 계획들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개략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국토 전반에 대한 가장 큰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근거해서 두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리고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관련 계획을 본다고 하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 그죠? 2030 서울 플랜, 그리고 상위보다 상위 개념은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내용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우리가 통합설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창동 상계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 나름대로 이런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에서 반드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이외에도 아까 봤던 역사도심 기본계획, 뭐 중공업지역 발전계획, 이런 내용들은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당 자치구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필요에 따라 수립하는 비법정 계획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간구조, 3개의 도심과 7개의 부도심 혹은 광역중심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구조를 통해서 대상지가 갖고 있는 서울시 전체의 공간구조 속에서 위계는 무엇인지, 위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아까 설명했던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부지 활용 방안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런 중공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 일대 지역의 상위 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지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그 세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이외에 비법정 계획인 2030 경제비전에서 해당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이런 상위계획 검토의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마이크론 레벨에서 입지 및 교통 현황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 그 주변 대상지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500m, 1km 이렇게 범위를 두고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시설들의 현황들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죠? 옆에 있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대상지 경계를 구분하고 있지만 어때요? 백그라운드가 되는 맵이 좀 달라요. 우리가 왼편에 있는 도면은 우리가 위성 사진을 가지고 매핑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우리가 지적도 혹은 지번도, 주소지 기반의 지번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인데, 바탕에 되는 배경 소스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 위주로 하는 부분과 이런 식으로 지명 혹은 주소지 위주로 보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대응 방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교통 현황들, 그죠? 우리가 서울시 안에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렇게 도로와 지하철 혹은 버스, 이런 세 가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현황들을 주요한 시설 위주로, 그죠? 관공서라든가 역, 그리고 뭐 상업시설들,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원 시설들을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통해서 주변 환경들의 어떤 세부 시설들의 입지 현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상지를 구획한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개발 패턴들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드론뿐만 아니라 실제 지상 레벨에서
촬영하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 대상지 주변의 다양한 개발 패턴들을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의 도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표현을 하면은 물론 한 도면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렵겠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제도를 구분해서 특정 내용만 이렇게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죠? 철도시설, 지하철의 어떤 노선과 어떤 이런 시스템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도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버퍼를 만들어서 실제 역세권 이 철도 서비스가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취약한 지역들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쉽게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죠? 지형과 지세, 기온, 강수량, 이런 것들은 실제 서울시의 어떤 기상정보, 대기환경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공간정보 GIS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의 어떤 편차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이런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진 기록에 대한 것도 자연현상 데이터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이외에도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뭐 웹사이트 정보도 있고 기상청에서 대기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가공해서 GIS로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가 익히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